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상체질, 발체질, 라리마 건강법입니다. 저자는 류주열, 출판사는 물고기 숲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류주열은 누대의 명의 집안에서 태어나 경희대학교 한의과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당대의 명의들로 일찌감치 동의보감, 발체질의학, 사상체질의학을 직접 사사하고 수십 년간 이를 통합하여 연구한 한의사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리마 건강법은 저자가 30년간 수많은 난치병 환자를 치료하면서 오랜 임상 경험 끝에 얻은 지혜입니다. 이 건강법은 현대인들의 불합리한 생활과 상황, 그리고 체질의 한계와 부족함, 체질의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모든 건강법의 문제점과 한계를 해결한 건강법입니다. 이 건강법의 요지는 1. 건강 수면 시간을 지키고 2. 발효식품과 발효음식을 먹고 3. 체질에 유익한 곡류로 지은 밥과 체질에 유익한 육류를 먹고 4. 물은 초생수를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건강 수면입니다. 건강 수면 시간은 건강 유지에 가장 적당한 수면 시간을 의미하므로 성인은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자서 6시간에서 9시간을 자야 합니다. 다음은 발효식품입니다. 발효식품은 전통 방식으로 제대로 발효된 것이어야 하고 발효균이 살아있으며 여러가지 식품 첨가물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종균이나 유인균을 넣어 강제 발효한 것이 아닌 자연 발효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대로 자연 발효가 잘 되면 수많은 유익한 물질과 에너지가 생길 뿐 아니라 식품에 존재하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분해 중화 해독되어 가장 안전한 식품이 되며 해로운 에너지까지 없어져 체질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꼭 필요하고 좋은 음식이 됩니다. 발효음식은 발효식품으로 조리한 탕, 찌개, 찜 등을 말합니다. 발효식품과 발효음식은 체질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초생수. 초생수를 마시는 것은 인체의 약 70%인 물의 효과가 가장 제대로 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라리마 생수요법이란 라리마 건강법에 포함되는 것으로 초생수를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도록 마시는 방법을 말합니다. 초생수란 생수에 있는 플라스틱 독성을 해독 중화 작용이 탁월한 소량의 감식초 또는 술 발효 식초로 중화함으로써 이들 플라스틱 독성 물질이 인체에 흡수되지 않게 하고 해로운 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생수 본래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감식초는 인체 구석구석에 있는 세포까지 생수가 도달하게 하는 작용도 하므로 초생수는 가장 좋은 물이 되고 거기에다가 발효식차의 효과도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초생수는 어떻게 만들까요?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 500ml 한 병을 준비합니다. 거기에 감식초 5에서 10cc 비율로 타면 됩니다. 초생수를 만들 때 주의할 것은 판매되는 생수 또는 음용 가능한 약수터에서 길러온 생수를 써야 합니다. 정수기물은 권장하지 않으며 해양 심충수를 비롯한 다른 물은 일절 쓰지 말아야 합니다. 생수를 끊었다가 식힌 물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감식초는 빙초산이나 다른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아야 하고 1년 이상 온기로 자연 발효한 것으로 여가 정제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멸균하지 않은 것을 써야 합니다. 감식초는 온기로 3년 정도 발효한 것이 좋습니다. 술 발효 식초는 술 발효 후 2차로 식초 발효가 된 식초를 써도 되지만 제대로 전통 방식으로 발효한 술 식초는 시중에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제대로 자연 발효한 감식초는 홍시 발효가 된 뒤에 2차로 발효 식초가 된 것이므로 초생수는 주로 감식초로 만듭니다. 이외의 다른 발효식초는 2차 발효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어서
효과가 못 되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초생수 마시는 법 1.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초생수 500ml를 2, 3회로 나눠서 간격을 두고 마신다. 2. 하루 중 공복에 자주 마시되 하루에 1에서 2리터 정도 마시는 것이 좋다. 3. 오후에는 과로하거나 신경을 많이 쓰거나 필요할 때는 더 많이 마신다. 4. 운동과 온욕탕을 할 때는 반드시 마신다. 5. 저녁 식사 이후에는 가급적 마시지 않는다. 6. 감기에 걸렸을 때는 수시로 더 자주 마신다. 7. 초생수를 마시면 발효식품과 발효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훨씬 더 효과가 난다. 8. 초생수를 마시면 속이 쓰리거나 구역질이 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감식초를 더 적게 타서 서서히 양을 늘리면 된다. 8. 소변색이 진할수록 더 많이 마셔야 한다. 3배초 생수란 3배초 생수는 초생수보다 감식초를 3배 탄 생수를 말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생수 500ml 한 병에 감식초를 15에서 30cc 비율로 탄 것입니다. 3배초 생수는 초생수의 효과 외에도 혈당을 내리고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당뇨가 있거나 비만인 사람은 초생수 대신 이 3배초 생수를 마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라리마 요구르트법 안전한 발효식품 플레인 요구르트 요구르트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흔히 유제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요구르트와 발효식품인 요구르트가 있습니다. 유제품 범주에 들어가는 요구르트는 유화제, 젤라틴, 방부제, 색소, 향료 등의 첨가물이 들어간 요구르트입니다. 이들 첨가물이 아닌 먹기 좋도록 당분만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이 역시 유제품입니다. 발효식품인 요구르트는 제대로 발효된 플레인 요구르트로 원유 함량이 99.99%이고 유산균만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플레인 요구르트는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플레인 요구르트는 우유에 있는 나쁜 여러 가지 성분이나 에너지가 발효 과정에서 분해 해독 중화되어 체질과 무관하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발효식품입니다. 게다가 이 플레인 요구르트의 성질을 잘 이용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플레인 요구르트를 건강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생활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라리마 요구르트 요법이라고 합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먼저 아침에 식사 대신 요구르트를 양껏 먹고 저녁에 자기 전에 요구르트를 소주 한 잔 정도만 먹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 시에도 한 컵 정도 드시면 더 좋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은 아침에 요구르트를 먹은 후에도 식사도 같이 해야 합니다. 아침에 식사 대신 요구르트를 먹었는데 허기가 지면 한 번 더 먹습니다. 이후에 점심 식사 전까지 할 수만 있다면 초생수만 먹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아침에 식사 대신 요구르트를 먹으면 요구르트 효과 외에도 단식 효과가 일어납니다. 일반적인 단식은 아무리 잘하더라도 굶어야 하기 때문에 몸에 무리를 주지만 이렇게 하면 몸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단식을 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 오염된 식생활과 환경오염으로 화학물질에 찌든 현대인들에게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노세포를 새롭게 하도록 도와주며 지방을 저장하는 백색 지방 세포가 줄어들게 하며 장운동을 정상화하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요구르트를 먹는 것은 소화기관의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오전 생활에 필요한 열량과 에너지를 어느 정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중에 노폐물과 독소가 가장 잘 배출되는 아침 시간에 소화 흡수되는데
쓰이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면서 생기는 잉여 에너지를 배설하는 에너지로 더 쓰게 하고, 게다가 요구르트 자체가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어 이런 단식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 전에 음식을 먹는 것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나쁘지만, 소량의 요구르트를 먹는 것만은 유일하게 예외입니다. 자기 전에 요구르트를 소량 먹는 것은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잠을 잘 오게 하고, 자는 동안에 일어나는 유익한 작용을 더 잘 일어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자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증상이 악화되어 소량의 요구르트를 먹는 것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걱정하다가 소량의 요구르트를 먹고 속이 더 편해져서 신기하게 여기는 사람도 누누이 보아왔습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 시에 요구르트를 곁들여 먹는 것은 아침과 자기 전에 먹는 요구르트처럼 특별한 효과는 없지만, 요구르트라는 발효 음식을 하나 더 추가해서 먹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사 시에는 요구르트를 식전보다는 식후에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음식의 소화 흡수 작용을 더 돕기 때문입니다. 입이 심심하고 간식이 생각날 때도 다른 간식보다는 요구르트를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스트레스로 단 것이 당길 때는 요구르트에 제대로 발효된 조청을 타서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도 해소되면서 살이 찌지 않을 뿐 아니라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구르트라도 수시로 먹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간식이 생각날 때도 먼저 초생수를 마시는 것이 좋고, 그래도 간식이 당기면 요구르트를 먹되 최대한 절제해서 먹어야 합니다. 특히 시중의 요구르트를 먹을 때는 반드시 원유 함량이 99.99% 이상인 요구르트만 먹어야 합니다. 당분을 비롯한 첨가물 등이 단 하나라도 든 것은 안 됩니다. 원료 제조 표기를 반드시 확인하고 먹어야 합니다. 집에서 요구르트를 만들 때 유산균종으로 시중에 요구르트를 넣어서 발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종균으로 쓰는 요구르트도 원유 함량이 99.99% 이상이고 첨가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당분이 조금만 들어있어도 유산균이 약화되어 제대로 발효를 못합니다. 종균도 매번 만들 때마다 넣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2번에서 3번 발효한 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종균을 넣어야 합니다. 이 이상 계속 발효했던 유산균으로 발효를 하면 유산균이 약화됩니다. 단 카스피의 유산균과 캐피어 유산균은 예외입니다. 집에서 요구르트를 만들 때 온도 35도에서 42도는 지켜야 하지만, 발효 시간을 꼭 8시간에서 10시간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 발효하면 더욱 좋기 때문입니다. 24시간 전후 발효할 것을 권장합니다. 온도가 낮은 상온에서 발효할 때는 발효 시간을 더 늘려야 합니다. 카스피의 유산균과 캐피어 유산균은 낮은 온도, 즉 18에서 30도 사이 정도에서 발효를 해야 발효가 잘 됩니다. 요구르트를 오래 발효하면 맛이 시큼해지고 위에 말간물이 생기는데, 이것은 정상입니다. 위에 생기는 맑은 물을 유청 성분으로 오인하고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맑은 물입니다. 집에서 요구르트를 만들 때 햇볕이 드는 곳을 피해야 합니다. 유산균은 햇볕을 받으면 발효를 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기도 잘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피어 유산균은 전기 불꽃도 아예 비치지 않는 곳을 좋아합니다. 아침 식사로 요구르트를 양껏 먹었는데도 계속 오전에 허기가 심하게 지는 사람은
필경 탄수화물 중독이 심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과일을 포함하여 모든 간식을 끊고 식사 시에 발효 음식을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1주에서 2주가 지나면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지만 허기가 지는 증상은 3개월 이상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당독수가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리마 절 운동법. 건강절 운동법은 우리나라 전통 예절에서 남성이 어른에게 큰절하는 법을 개량해서 절운동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누구나 안전하게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건강운동법은 특정 종교와는 상관이 없으며 뇌 기능을 좋게 하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춰주는 좋은 운동법입니다. 먼저 세배할 때처럼 편안하게 서서 양손을 쪼개서 아랫배에 붙입니다. 이때 양발을 모으든 벌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손을 포개 때 왼손을 위로 하든 오른손을 위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양손을 합장하듯 모으고 가슴 한가운데에 자연스럽게 살짝 붙입니다. 상체를 숙이면서 동시에 다리도 구부리고 가슴에 닿는 손을 떼어 바닥을 양손에 짚고 무릎을 꿇어 엎드린 자세가 되게 합니다. 상체를 최대한 숙여 이마를 바닥에 닿게 하고 양손은 손목이 머리 정수리 부분에 오도록 하여 손바닥을 바닥에 닿게 합니다. 이때 엉덩이는 쳐들지 않습니다. 바닥에 닿은 손을 떼어 양손을 마주보게 한 다음 정수리의 윗부분에서 양손의 끝 부분만 서로 닿게 하여 양손이 삼각지붕 모양을 이루게 합니다. 상체를 일으키면서 양손을 무릎 가까이에 대고 바닥을 짚고 팔 힘으로 일어납니다. 일어서서 양손을 포개어 아랫배에 붙이는 원래 자세로 돌아갑니다. 위 동작을 반복해서 절운동을 합니다. 100회를 기준으로 하되 아침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아랫배에 양손을 포개 붙이는 것, 양손을 합창하듯이 하여 가슴에 붙이는 것, 이마를 바닥에 닿게 하는 것, 정수리 이외의 양손 끝을 대어 삼각 지붕 모양을 이루게 하는 것, 일어설 때 팔심으로 일어나는 것. 이 5가지 동작이 이 운동법의 핵심입니다. 아랫배는 한의학에서 말하는 주요한 에너지 중심인 하단전에 해당합니다. 가슴의 가운데는 중단전에 해당하며 이마 한가운데는 상단전에 해당합니다. 정수리 부분은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혈자리인 백회열에 해당하고 이 백회열 주위에는 에너지 중심 중 가장 중요한 7번째 에너지 중심 자리에 해당합니다. 이들 5가지 동작이 이와 같이 중요한 에너지 중심을 계속 반복적으로 자극하고 머리를 척추보다 더 아래로 향하도록 하여 허리가 최대한 반복적으로 접히도록 하면서 몸에서 가장 높고 귀한 머리를 최대한 낮춰서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이 건강절 운동법의 핵심입니다. 게다가 무릎을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고 팔의 근육도 쓰게 함으로써 팔, 다리의 근육을 모두 쓰게 하는 운동법입니다. 건강절 운동법은 일반적인 운동 효과가 있는 것 외에도 매일 꾸준하게 하면 다음과 같은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절 운동의 가장 큰 효과는 청골 부위에서 뇌 척수에게 위로 퍼올리는 펌핑 작용을 강력하게 가속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뇌 척수액의 순환을 자연히 촉진시켜 뇌에서 대소활동으로 생성되는 부산물인 노폐물이 배출이 촉진되고 뇌 신경세포의 작용을 활성화시키고 자율신경계 기능을 강화하며 척추의 영양과 에너지 공급이 잘 되게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뇌 기능이 좋아지고
뇌파를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심신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숙면을 유도해주며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척추를 튼튼하게 하고 척추를 바르게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라리마 건강법을 일과에 맞춰서 실행하는 것을 자세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건강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2. 아침에 일어나면 초생수를 2번에서 3에 나누어 한 컵을 마십니다. 3. 라리마 절 운동법을 100회 정도 합니다. 운동 전후에 반드시 초생수를 마십니다. 4. 아침 식사로 무첨가물 플레인 요구르트를 양껏 먹습니다. 5. 점심 식사 전까지 초생수를 자주 마십니다. 6. 점심 식사는 다음과 같이 먹습니다. 밥은 체질에 맞는 곡류로 지은 잡곡밥을 먹습니다. 찌개와 탕은 발효식품을 주 재료로 한 것, 즉 김치찌개나 김칫국, 된장찌개, 된장국, 청국장찌개, 황태찌개, 황태국, 삭힌 홍어탕 등을 먹습니다. 반찬은 김치와 장아찌를 3종 이상 먹습니다. 육류는 체질에 맞는 것만을 1일에서 3일 한 번 먹습니다. 다만 성장기 아이들은 몇 끼를 먹습니다. 후식으로 제대로 발효된 플레인 요구르트를 한 컵 정도 먹습니다. 7. 오후 빈속에 초생수를 자주 마십니다. 8. 저녁 식사를 점심 식사와 동일하게 먹습니다. 자기 전에 제대로 발효된 플레인 요구르트를 소주 한 잔 정도 먹습니다. 발효식품으로 조리한 찌개와 탕의 염분은 발효된 염분이므로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김치나 된장, 고추장, 조선간장, 양조간장 등의 염분은 발효 과정에서 인체에 해롭게 하는 성분과 에너지가 분해 해독 중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발효식품을 주 재료로 하는 찌개와 탕에 간을 맞출 때도 반드시 발효된 조선간장, 양조간장, 액젓, 젓갈, 소금, 누룩 등을 써야 제대로 된 찌개와 탕입니다. 발효식품으로 조리한 찌개와 탕의 의미에는 이러한 사실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통상적으로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찌개와 탕의 염분 문제는 소금으로 간을 하고 발효식품이 들어가지 않은 일반적인 찌개와 탕의 경우입니다. 발효되지 않은 소금은 많이 섭취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고 적게 섭취하더라도 오늘날에는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소금은 과거와 달리 오염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제대로 된 전통 요리에는 소금 간을 하지 않았습니다. 발효된 간장이나 발효된 양념이 없을 때 잠시 필요한 경우에만 소금 간을 하여 요리를 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소금은 된장을 담글 때, 김장을 할 때, 젓갈을 담글 때와 같이 발효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약으로 쓰거나 나쁜 것을 없앨 때만 사용하였습니다. 찌개나 탕을 끓일 때 발효되지 않은 식품을 주 재료로 하여 조리하는 경우에도 된장이나 고추장, 조선간장, 양조간장, 젓갈, 김치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깊은 맛이 훨씬 더 날 뿐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식품이 제대로 잘 발효되면 소화되기 쉬운 형태로 바뀝니다. 대두의 경우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단백질이 쉽게 소화 흡수되지 않습니다. 체질에 맞지 않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단백질이 분해되어 아미노산으로 바뀌고 체질과 관련하는 에너지조차 없어지므로
체질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소화 흡수가 됩니다. 우유의 경우도 모근과 목양 체질인 태양인조차 쉽게 소화되지 않습니다. 이 우유를 유산균으로 발효하면 우유의 유당인 락토스가 소화되기 쉬운 유산으로 바뀌어 체질에 상관없이 누구나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발효시킨 모든 식품은 발효되지 않은 식품보다 2배 이상 소화 흡수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곡물과 야채에는 농약 성분 외에도 식물 자체에 원래 존재하는 독소가 있습니다. 이들 물질들도 발효를 하면 완전히 사라지거나 그 양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중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통 발효 식품에는 자연 발효를 하는 과정에서 경쟁에서 살아남아 더욱 강력해진 살아있는 발효균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발효식품을 섭취하면 장내에 있는 유산균보다 더 강력한 살아있는 발효균들이 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발효균이 음식과 섞이면 음식이 코팅 역할을 하여 상당수가 살아서 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또한 세균의 먹이사슬 에서 발효 과정에서 이익균이 생성한 영양물질은 다른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전통 발효식품을 섭취하면 장내의 모든 유익균이 손쉽게 증식하게 됩니다. 라리마 건강법에서는 발효식품과 발효 음식을 적극적으로 먹기를 권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과 발효 음식은 된장, 김치, 그리고 간장, 젓갈처럼 소금을 사용하여 발효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대다수가 소금 함량이 높습니다. 발효식품으로 조리한 탕과 찌개류도 소금 함량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과 음식을 계속 섭취해도 되는가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발효된 염분과 일반 소금은 엄격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너무나 작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발효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천일염, 기계염, 암염, 볶은 소금,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이나 조리한 음식입니다.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들 소금은 발효된 염분보다 나트륨 함량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기계염은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죽염, 나트륨 함량이 가장 낮은 소금은 천일염입니다. 발효된 나트륨은 나트륨 함량이 가장 낮은 천일염보다도 나트륨 함량이 낮습니다. 최근의 영양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발효된 간장, 된장, 고추장으로 간을 맞추면 소금으로 간을 할 때보다 염분의 농도가 낮으며 나트륨의 함량을 최대 69%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발효식품 음식 자체가 나트륨의 배설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생소하겠지만 식초는 기본적으로 종말 발효 산물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발효의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 생성된 종말 발효 산물이 아니면 식초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종말 발효란 발효가 서서히 계속 진행되어 단계를 넘어서 마지막 단계까지 발효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발효가 잘 되었는지 맛보고는 초가 되어버렸다는 말을 흔히 씁니다. 발효가 도를 넘어서 마지막까지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술이 발효되어 오래되면 초가 돼버립니다. 홍시가 오래되면 초가 돼버립니다. 이처럼 발효가 오래되면 식초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식초는 귀한 식품으로 썼지만 귀한 약으로도 여겼습니다. 실제로 오래된 식초는 지금도 귀한 약으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종말 발효가 된 식초만 진정한 식초로 봅니다. 효과는 당연히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런 식초를 다른 식초와 구분하기 위하여 전통 식초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발효한 식초만 있었으나 현대에는 이 식초 외에도 계량식초, 숙성 발효식초,
합성 식초 등으로 만드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들 식초가 나오면서 종말 발효로 된 전통 식초는 희귀해졌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식초 중 가장 나쁜 식초는 석유에서 뽑은 빙초산을 물로 희석하여 감미료를 첨가해서 만든 합성 식초입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식초이지만 가격 때문에 아직도 일부 업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식을 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속성 발효 식초는 알코올이나 포도당을 추상균을 이용하여 단시간에 대량으로 발효한 식초를 말합니다. 흔히 양조 식초라고 합니다. 가격이 저렴하므로 많은 곳에서 사용합니다. 신맛만 강하게 나서 위를 자극하고 장내 세균 생태계를 깨트리므로 건강에 해롭습니다. 종말 발효까지 제대로 된 전통 식초는 발효식품 중에서 화학 물질에 대해서 해독하고 중화하는 작용이 가장 탁월합니다. 또한 이 전통 식초를 물에 희석했을 때 생수가 전신 구석구석 세포까지 잘 작용하도록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플라스틱 병에 담겨 판매되는 생수의 플라스틱 독성을 해독 중화하고 생수가 전신에 잘 작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통 식초로 초생수를 만듭니다. 현재 종말 발효까지 제대로 발효가 진행된 엄격한 의미의 전통 식초는 감식초가 유일하므로 감식초를 씁니다. 간혹 전통 방식과 유사하게 종말 발효까지 발효된 식초가 현재 시중에 있긴 하지만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발효 재료에 전통적으로 쓰는 재료가 아닌 엉뚱한 재료를 첨가하거나 과일을 끓여서 자연 발효하기 때문입니다. 감식초의 경우 곶감을 만들면서 나오는 감 껍질로 발효한 것이 시중에 다량 유통되고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껍질만으로는 발효가 잘 안 되므로 설탕이나 종균을 넣어서 발효를 합니다. 이렇게 만든 감식초는 전통 식초가 아니고 초생수의 효과도 나지 않습니다. 또한 주의해야 될 것은 상품으로 출하되기 전에 멸균해서는 안 되고 필터로 거르지 말아야 합니다. 필터로 거르면 유익한 영양물질 상당수가 걸러지고 발효균도 일부 걸러집니다. 당연히 발효균의 먹이도 일부 걸러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것은 온기에서 최소한 1년 이상 발효해야 합니다. 온기에서 3년 정도 발효된 것이면 더욱 좋습니다. 오래된 식초가 좋다는 것은 오래 보관한 것이 아닌 발효를 전통 방식으로 오랫동안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파 발효 엑기스의 효능. 양파 발효 엑기스란 생양파를 설탕과 1:1의 비율로 섞어서 온기에 6개월 이상 상온 발효를 하여 엑기스를 뜬 것입니다. 발효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양파에 있는 체질과 관련 있는 에너지를 비롯한 모든 나쁜 것이 없어지고 효과는 1년이 지난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양파 발효 엑기스의 효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혈압을 조절한다. 고혈압인 사람은 이 엑기스를 복용하면 혈압이 조절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인 사람도 이 엑기스를 복용하면 혈압이 훨씬 안정됩니다. 양파 발효 엑기스 한 큰술을 생수 한 잔에 타서 매일 1회에서 2회씩 공복에 복용합니다. 2. 혈관을 청소하는 작용을 합니다. 양파 발효 엑기스는 혈관을 청소하여 피를 맑게 하는 작용이 탁월합니다. 먹는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제대로 된 플레인 요구르트에 한 큰술씩 타서 먹어도 됩니다. 탕이나 찌개, 조림 등을 할 때 소량을 넣으면 에너지를 증폭시켜 맛을 좋게 합니다. 조리할 때 끓은 후에 마지막 단계에서 1에서 2큰술을 넣습니다. 어떤 요리든 마지막 단계에서 맛이 미흡하거나 맛이 나지 않을 때 양파 엑기스를 넣으면
맛의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청국장과 낫또의 섭취 방법. 청국장과 낫또를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섭취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낫또는 생으로 먹어야 제대로 효과가 나고 2단계로 발효된 청국장은 반드시 찌개로 끓여 먹어야 제대로 효과가 납니다. 청국장은 생으로 먹으면 제대로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낫또보다 효과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낫또를 청국장처럼 찌개로 끓여 먹으면 효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발효식품 중에서 물과 잘 어울리는 식품은 탕과 찌개로 조리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고, 물과 어울리지 않는 발효식품은 탕과 찌개로 조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익히지도 말고 반드시 생으로 먹어야 합니다. 낫또가 익지 않아서 잘 먹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낫또를 맛있게 먹는 방법은 푹 삭은 김치를 총총 썰어서 낫또와 1대1의 비율로 섞어서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섞은 것을 밥에 비벼서 먹어도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잘 발효된 요구르트에 낫또와 조청을 적당히 섞어서 먹는 것입니다. 원래 생과일과 생야채는 자연 그대로의 생명력이 살아있고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풍부하여 반드시 생으로 먹어야 하는 식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과일과 생야채를 생으로 먹으면 과거보다 의미가 적거나 득보다는 실이 많아졌습니다. 현대시대에는 공해와 환경오염, 지력의 약화로 과일과 야채에는 유기농으로 재배했더라도 비타민이나 미네랄, 효소 등의 영양소가 과거보다 현저하게 적게 들어있고 생명력과 관련 있는 에너지도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양의 오염과 농약과 화학비료로 인해 과일과 야채 자체에 화학물질의 오염이 심해져 있습니다. 요즘 과일의 또 다른 문제는 계량의 계량을 거듭하여 당도만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영양소는 현격히 줄어들고 당도만 높아진 과일은 이제는 비만을 유발하고 혈당 수치를 높이며 탄수화물 중독을 유발하는 음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과일의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과일을 먹더라도 적게 먹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체질에 따라 음식을 가려 먹는 체질식을 철저히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체질에 맞는 이런 과일을 매일 많이 먹는 사람은 체질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탄수화물 중독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질에 맞으면 유익한 음식이다 싶어서 열심히 과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체질에 맞더라도 문제를 일으키는 쌀밥과 밀가루 음식의 경우와 유사한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과거의 과일은 탄수화물 중독을 유발하지 않았습니다. 과일과 야채를 생명력이 살아있는 채로 생으로 섭취해서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과일과 야채 중에서 현대에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것만 골라서 먹되 소화 흡수가 잘 되고 과일과 야채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이 체내로 흡수되지 않도록 최대한 중화하고 생명력을 강화시켜 먹어야 합니다. 라리마 과일요법이란 생과일을 먹을 때 제대로 발효된 과일 발효 액기스나 발효식품인 토종꿀을 이용하여 소화 흡수가 더 잘 되게 하고 과거의 영양소와 에너지가 풍부했던 과일처럼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면서 질병 치료에도 도움이 되도록 생과일을 먹는 방법을 말합니다. 라리마 과일요법에서 과일을 먹는 방법은 생과일을 부드럽게 간 것 1컵, 그리고 제대로 발효된 과일 발효 액기스를 1큰술 타서 골고루 섞어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과일에 있는 화학물질이 이들 발효식품에 의해서 중화가 됩니다. 그리고 생명력과 관련 있는 에너지가 강화되어 생과일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과일은 즙을 짜서 먹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부드럽게 갈아서 찌꺼기채로 먹어야 합니다. 즙만 먹으면 식이섬유가 없으므로
과일의 당분이 급속도로 흡수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 중에 당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서 포도당을 다 처리하지 못하여 당화 독소가 생성됩니다. 그러므로 과일은 반드시 갈아서 찌꺼기채 먹어야 합니다. 과일 간 것을 복용 후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면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면 양을 줄여야 합니다. 양을 줄였는데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적게 먹어서 편하면 반드시 적게 먹어야 합니다. 과일은 씻을 때 먼저 흐르는 물에 뽀드득 씻어서 감식초 한 큰술을 탄 물에 5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먹으면 좋습니다. 껍질째 먹는 과일은 껍질째 갈아서 먹습니다. 과일 간 것은 반드시 즉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즉시 먹지 못하면 과일 간 것은 적어도 12시간 이내에 먹도록 해야 합니다. 과일을 한 종류만 갈아서 먹어도 되고 여러 종류를 섞어서 먹을 때는 세 종류를 섞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과일과 야채를 섞어서 먹지 않습니다. 과일의 소화 효소와 야채 소화 효소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섞어서 복용하면 위장장애를 일으킵니다. 조금이라도 위장장애가 생기면 효과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장내 해로운 균에 먹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은 양을 먹었는데도 속이 불편하면 몸 상태가 생과일 간 것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많이 나빠지고 간 효소가 부족해진 것이므로 중단하고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앞부분만 발췌해서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두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상체질, 팔체질, 라리마 건강법입니다. 저자는 류주열, 출판사는 물고기 숲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류주열은 누대의 명의 집안에서 태어나 경희대학교 한의과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당대의 명의들로 일찌감치 동의보감, 팔체질의학, 사상체질의학을 직접 사사하고 수십 년간 이를 통합하여 연구한 한의사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리마 건강법은 저자가 30년간 수많은 난치병 환자를 치료하면서 오랜 임상 경험 끝에 얻은 지혜입니다. 이 건강법은 현대인들의 불합리한 생활과 상황, 그리고 체질의 한계와 부족함, 체질의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모든 건강법의 문제점과 한계를 해결한 건강법입니다. 이 건강법의 요지는 1. 건강 수면 시간을 지키고 2. 발효식품과 발효음식을 먹고 3. 체질에 유익한 곡류로 지은 밥과 체질에 유익한 육류를 먹고 4. 물은 초생수를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건강 수면입니다. 건강 수면 시간은 건강 유지에 가장 적당한 수면 시간을 의미하므로 성인은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자서 6시간에서 9시간을 자야 합니다. 다음은 발효식품입니다. 발효식품은 전통 방식으로 제대로 발효된 것이어야 하고 발효균이 살아있으며 여러가지 식품 첨가물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종균이나 유인균을 넣어 강제 발효한 것이 아닌 자연 발효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대로 자연 발효가 잘 되면 수많은 유익한 물질과 에너지가 생길 뿐 아니라 식품에 존재하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분해 중화 해독되어 가장 안전한 식품이 되며 해로운 에너지까지 없어져 체질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꼭 필요하고 좋은 음식이 됩니다.
발효음식은 발효식품으로 조리한 탕, 찌개, 찜 등을 말합니다. 발효식품과 발효음식은 체질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초생수. 초생수를 마시는 것은 인체의 약 70%인 물의 효과가 가장 제대로 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라리마 생수요법이란 라리마 건강법에 포함되는 것으로 초생수를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도록 마시는 방법을 말합니다. 초생수란 생수에 있는 플라스틱 독성을 해독 중화 작용이 탁월한 소량의 감식초 또는 술 발효 식초로 중화함으로써 이들 플라스틱 독성 물질이 인체에 흡수되지 않게 하고 해로운 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생수 본래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감식초는 인체 구석구석에 있는 세포까지 생수가 도달하게 하는 작용도 하므로 초생수는 가장 좋은 물이 되고 거기에다가 발효식차의 효과도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초생수는 어떻게 만들까요?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 500ml 한 병을 준비합니다. 거기에 감식초 5에서 10cc 비율로 타면 됩니다. 초생수를 만들 때 주의할 것은 판매되는 생수 또는 음용 가능한 약수터에서 길러온 생수를 써야 합니다. 정수기물은 권장하지 않으며 해양 심층수를 비롯한 다른 물은 일절 쓰지 말아야 합니다. 생수를 끊었다가 식힌 물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감식초는 빙초산이나 다른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아야 하고 1년 이상 온기로 자연 발효한 것으로 여가 정제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멸균하지 않은 것을 써야 합니다. 감식초는 온기로 3년 정도 발효한 것이 좋습니다. 술 발효 식초는 술 발효 후 2차로 식초 발효가 된 식초를 써도 되지만 제대로 전통 방식으로 발효한 술 식초는 시중에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제대로 자연 발효한 감식초는 홍시 발효가 된 뒤에 2차로 발효 식초가 된 것이므로 초생수는 주로 감식초로 만듭니다. 이외의 다른 발효 식초는 2차 발효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어서 효과가 못 되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초생수 마시는 법 1.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초생수 500ml를 2, 3회로 나눠서 간격을 두고 마신다. 2. 하루 중 공복에 자주 마시되 하루에 1에서 2리터 정도 마시는 것이 좋다. 3. 오후에는 과로하거나 신경을 많이 쓰거나 필요할 때는 더 많이 마신다. 4. 운동과 온욕탕을 할 때는 반드시 마신다. 5. 저녁 식사 이후에는 가급적 마시지 않는다. 6. 감기에 걸렸을 때는 수시로 더 자주 마신다. 7. 초생수를 마시면 발효식품과 발효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훨씬 더 효과가 난다. 8. 초생수를 마시면 속이 쓰리거나 구역질이 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감식초를 더 적게 타서 서서히 양을 늘리면 된다. 8. 소변색이 진할수록 더 많이 마셔야 한다. 3배초 생수란 3배초 생수는 초생수보다 감식초를 3배 탄 생수를 말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생수 500ml 한 병에 감식초를 15에서 30cc 비율로 탄 것입니다. 3배초 생수는 초생수의 효과 외에도 혈당을 내리고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당뇨가 있거나 비만인 사람은 초생수 대신 이 3배초 생수를 마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라리마 요구르트법. 안전한 발효식품 플레인 요구르트. 요구르트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흔히 유제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요구르트와 발효식품인 요구르트가 있습니다. 유제품 범주에 들어가는 요구르트는 유화제, 젤라틴, 방부제, 색소, 향료 등의 첨가물이 들어간 요구르트입니다. 이들 첨가물이 아닌 먹기 좋도록 당분만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이 역시 유제품입니다. 발효식품인 요구르트는 제대로 발효된 플레인 요구르트로
원유 함량이 99.99%이고 유산균만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플레인 요구르트는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플레인 요구르트는 우유에 있는 나쁜 여러 가지 성분이나 에너지가 발효 과정에서 분해 해독 중화되어 체질과 무관하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발효 식품입니다. 게다가 이 플레인 요구르트의 성질을 잘 이용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플레인 요구르트를 건강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생활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라리마 요구르트 요법이라고 합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먼저 아침에 식사 대신 요구르트를 양껏 먹고 저녁에 자기 전에 요구르트를 소주 한 잔 정도만 먹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 시에도 한 컵 정도 드시면 더 좋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은 아침에 요구르트를 먹은 후에도 식사도 같이 해야 합니다. 아침에 식사 대신 요구르트를 먹었는데 허기가 지면 한 번 더 먹습니다. 이후에 점심 식사 전까지 할 수만 있다면 초생수만 먹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아침에 식사 대신 요구르트를 먹으면 요구르트 효과 외에도 단식 효과가 일어납니다. 일반적인 단식은 아무리 잘하더라도 굶어야 하기 때문에 몸에 무리를 주지만 이렇게 하면 몸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단식을 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 오염된 식생활과 환경오염으로 화학물질에 찌든 현대인들에게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노세포를 새롭게 하도록 도와주며 지방을 저장하는 백색 지방 세포가 줄어들게 하며 장운동을 정상화하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요구르트를 먹는 것은 소화기관의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오전 생활에 필요한 열량과 에너지를 어느 정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중에 노폐물과 독소가 가장 잘 배출되는 아침 시간에 소화 흡수되는데 쓰이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면서 생기는 잉여 에너지를 배설하는 에너지로 더 쓰게 하고 게다가 요구르트 자체가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어 이런 단식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 전에 음식을 먹는 것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나쁘지만 소량의 요구르트를 먹는 것만은 유일하게 예외입니다. 자기 전에 요구르트를 소량 먹는 것은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잠을 잘 오게 하고 자는 동안에 일어나는 유익한 작용을 더 잘 일어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자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증상이 악화되어 소량의 요구르트를 먹는 것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걱정하다가 소량의 요구르트를 먹고 속이 더 편해져서 신기하게 여기는 사람도 누누이 보아왔습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 시에 요구르트를 곁들여 먹는 것은 아침과 자기 전에 먹는 요구르트처럼 특별한 효과는 없지만 요구르트라는 발효 음식을 하나 더 추가해서 먹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사 시에는 요구르트를 식전보다는 식후에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음식의 소화 흡수 작용을 더 돕기 때문입니다. 입이 심심하고 간식이 생각날 때도 다른 간식보다는 요구르트를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스트레스로 단 것이 당길 때는 요구르트에 제대로 발효된 조청을 타서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도 해소되면서 살이 찌지 않을 뿐 아니라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구르트라도 수시로 먹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간식이 생각날 때도 먼저 초생수를 마시는 것이 좋고 그래도 간식이 당기면 요구르트를 먹되 최대한 절제해서 먹어야 합니다. 특히 시중에 요구르트를 먹을 때는
반드시 원유 함량이 99.99% 이상인 요구르트만 먹어야 합니다. 당분을 비롯한 첨가물 등이 단 하나라도 든 것은 안 됩니다. 원료 제조 표기를 반드시 확인하고 먹어야 합니다. 집에서 요구르트를 만들 때 유산균종으로 시중에 요구르트를 넣어서 발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종균으로 쓰는 요구르트도 원유 함량이 99.99% 이상이고 첨가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당분이 조금만 들어있어도 유산균이 약화되어 제대로 발효를 못합니다. 종균도 매번 만들 때마다 넣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2번에서 3번 발효한 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종균을 넣어야 합니다. 이 이상 계속 발효했던 유산균으로 발효를 하면 유산균이 약화됩니다. 단 카스피의 유산균과 캐피어 유산균은 예외입니다. 집에서 요구르트를 만들 때 온도 35도에서 42도는 지켜야 하지만 발효 시간을 꼭 8시간에서 10시간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 발효하면 더욱 좋기 때문입니다. 24시간 전후 발효할 것을 권장합니다. 온도가 낮은 상온에서 발효할 때는 발효 시간을 더 늘려야 합니다. 카스피의 유산균과 캐피어 유산균은 낮은 온도, 즉 18에서 30도 사이 정도에서 발효를 해야 발효가 잘 됩니다. 요구르트를 오래 발효하면 맛이 시큼해지고 위에 말간물이 생기는데, 이것은 정상입니다. 위에 생기는 맑은 물을 유청 성분으로 오인하고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맑은 물입니다. 집에서 요구르트를 만들 때 햇볕이 드는 곳을 피해야 합니다. 유산균은 햇볕을 받으면 발효를 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기도 잘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피어 유산균은 전기 불꽃도 아예 비치지 않는 곳을 좋아합니다. 아침 식사로 요구르트를 양껏 먹었는데도 계속 오전에 허기가 심하게 지는 사람은 필경 탄수화물 중독이 심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과일을 포함하여 모든 간식을 끊고 식사 시에 발효 음식을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1주에서 2주가 지나면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지만 허기가 지는 증상은 3개월 이상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당독수가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리마 절 운동법. 건강절 운동법은 우리나라 전통 예절에서 남성이 어른에게 큰절하는 법을 개량해서 절 운동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누구나 안전하게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건강 운동법은 특정 종교와는 상관이 없으며 뇌 기능을 좋게 하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춰주는 좋은 운동법입니다. 먼저 세배할 때처럼 편안하게 서서 양손을 쪼개서 아랫배에 붙입니다. 이때 양발을 모으든 벌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손을 포개 때 왼손을 위로 하든 오른손을 위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양손을 합장하듯 모으고 가슴 한가운데에 자연스럽게 살짝 붙입니다. 상체를 숙이면서 동시에 다리도 구부리고 가슴에 닿는 손을 떼어 바닥을 양손에 짚고 무릎을 꿇어 엎드린 자세가 되게 합니다. 상체를 최대한 숙여 이마를 바닥에 닿게 하고 양손은 손목이 머리 정수리 부분에 오도록 하여 손바닥을 바닥에 닿게 합니다. 이때 엉덩이는 쳐들지 않습니다. 바닥에 닿은 손을 떼어 양손을 마주보게 한 다음 정수리의 윗부분에서 양손의 끝 부분만 서로 닿게 하여 양손이 삼각지붕 모양을 이루게 합니다. 상체를 일으키면서 양손을 무릎 가까이에 대고 바닥을 짚고 팔 힘으로 일어납니다. 일어서서 양손을 포개어 아랫배에 붙이는 원래 자세로 돌아갑니다.
위 동작을 반복해서 절 운동을 합니다. 100회를 기준으로 하되 아침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아랫배에 양손을 폭에 붙이는 것, 양손을 합창하듯이 하여 가슴에 붙이는 것, 이마를 바닥에 닿게 하는 것, 정수리 위에 양손 끝을 대어 삼각 지붕 모양을 이루게 하는 것, 일어설 때 팔심으로 일어나는 것. 이 5가지 동작이 이 운동법의 핵심입니다. 아랫배는 한의학에서 말하는 주요한 에너지 중심인 하단전에 해당합니다. 가슴의 가운데는 중단전에 해당하며 이마 한가운데는 상단전에 해당합니다. 정수리 부분은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혈자리인 백회열에 해당하고 이 백회열 주위에는 에너지 중심 중 가장 중요한 7번째 에너지 중심 자리에 해당합니다. 이들 5가지 동작이 이와 같이 중요한 에너지 중심을 계속 반복적으로 자극하고 머리를 척추보다 더 아래로 향하도록 하여 허리가 최대한 반복적으로 접히도록 하면서 몸에서 가장 높고 귀한 머리를 최대한 낮춰서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이 건강절 운동법의 핵심입니다. 게다가 무릎을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고 팔의 근육도 쓰게 함으로써 팔, 다리의 근육을 모두 쓰게 하는 운동법입니다. 건강절 운동법은 일반적인 운동 효과가 있는 것 외에도 매일 꾸준하게 하면 다음과 같은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절 운동의 가장 큰 효과는 청골 부위에서 뇌 척수에게 위로 퍼올리는 펌핑 작용을 강력하게 가속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뇌 척수액의 순환을 자연히 촉진시켜 뇌에서 대소활동으로 생성되는 부산물인 노폐물이 배출이 촉진되고 뇌 신경세포의 작용을 활성화시키고 자율신경계 기능을 강화하며 척추의 영양과 에너지 공급이 잘 되게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뇌 기능이 좋아지고 뇌파를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심신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숙면을 유도해주며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척추를 튼튼하게 하고 척추를 바르게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라리마 건강법을 일과에 맞춰서 실행하는 것을 자세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건강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2. 아침에 일어나면 초생수를 2번에서 3에 나누어 한 컵을 마십니다. 3. 라리마 절 운동법을 100회 정도 합니다. 운동 전후에 반드시 초생수를 마십니다. 4. 아침 식사로 무첨가물 플레인 요구르트를 양껏 먹습니다. 5. 점심 식사 전까지 초생수를 자주 마십니다. 6. 점심 식사는 다음과 같이 먹습니다. 밥은 체질에 맞는 곡류로 지은 잡곡밥을 먹습니다. 찌개와 탕은 발효식품을 주 재료로 한 것, 즉 김치찌개나 김칫국, 된장찌개, 된장국, 청국장찌개, 황태찌개, 황태국, 삭힌 홍어탕 등을 먹습니다. 반찬은 김치와 장아찌를 3종 이상 먹습니다. 육류는 체질에 맞는 것만을 1일에서 3일 한 번 먹습니다. 다만 성장기 아이들은 몇 끼를 먹습니다. 후식으로 제대로 발효된 플레인 요구르트를 한 컵 정도 먹습니다. 7. 오후 빈속에 초생수를 자주 마십니다. 8. 저녁 식사를 점심 식사와 동일하게 먹습니다. 자기 전에 제대로 발효된 플레인 요구르트를 소주 한 잔 정도 먹습니다. 발효식품으로 조리한 찌개와 탕의 염분은 발효된 염분이므로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김치나 된장, 고추장, 조선간장, 양조간장 등의 염분은 발효 과정에서 인체에 해롭게 하는
성분과 에너지가 분해 해독 중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발효식품을 주 재료로 하는 찌개와 탕에 간을 맞출 때도 반드시 발효된 조선간장, 양조간장, 액젓, 젓갈, 소금, 누룩 등을 써야 제대로 된 찌개와 탕입니다. 발효식품으로 조리한 찌개와 탕의 의미에는 이러한 사실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통상적으로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찌개와 탕의 염분 문제는 소금으로 간을 하고 발효식품이 들어가지 않은 일반적인 찌개와 탕의 경우입니다. 발효되지 않은 소금은 많이 섭취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고 적게 섭취하더라도 오늘날에는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소금은 과거와 달리 오염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제대로 된 전통 요리에는 소금 간을 하지 않았습니다. 발효된 간장이나 발효된 양념이 없을 때 잠시 필요한 경우에만 소금 간을 하여 요리를 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소금은 된장을 담글 때, 김장을 할 때, 젓갈을 담글 때와 같이 발효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약으로 쓰거나 나쁜 것을 없앨 때만 사용하였습니다. 찌개나 탕을 끓일 때 발효되지 않은 식품을 주 재료로 하여 조리하는 경우에도 된장이나 고추장, 조선간장, 양조간장, 젓갈, 김치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깊은 맛이 훨씬 더 날 뿐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식품이 제대로 잘 발효되면 소화되기 쉬운 형태로 바뀝니다. 대두의 경우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단백질이 쉽게 소화 흡수되지 않습니다. 체질에 맞지 않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단백질이 분해되어 아미노산으로 바뀌고 체질과 관련하는 에너지조차 없어지므로 체질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소화 흡수가 됩니다. 우유의 경우도 모근과 목양 체질인 태양인조차 쉽게 소화되지 않습니다. 이 우유를 유산균으로 발효하면 우유의 유당인 락토스가 소화되기 쉬운 유산으로 바뀌어 체질에 상관없이 누구나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발효시킨 모든 식품은 발효되지 않은 식품보다 2배 이상 소화 흡수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곡물과 야채에는 농약 성분 외에도 식물 자체에 원래 존재하는 독소가 있습니다. 이들 물질들도 발효를 하면 완전히 사라지거나 그 양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중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통 발효 식품에는 자연 발효를 하는 과정에서 경쟁에서 살아남아 더욱 강력해진 살아있는 발효균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발효식품을 섭취하면 장내에 있는 유산균보다 더 강력한 살아있는 발효균들이 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발효균이 음식과 섞이면 음식이 코팅 역할을 하여 상당수가 살아서 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또한 세균의 먹이사슬 에서 발효 과정에서 이익균이 생성한 영양물질은 다른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전통 발효식품을 섭취하면 장내의 모든 유익균이 손쉽게 증식하게 됩니다. 라리마 건강법에서는 발효식품과 발효음식을 적극적으로 먹기를 권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과 발효음식은 된장, 김치, 그리고 간장, 젓갈처럼 소금을 사용하여 발효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대다수가 소금 함량이 높습니다. 발효식품으로 조리한 탕과 찌개류도 소금 함량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과 음식을 계속 섭취해도 되는가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발효된 염분과 일반 소금은 엄격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너무나 작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발효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천일염, 기계염,
암염, 볶은 소금,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이나 조리한 음식입니다.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들 소금은 발효된 염분보다 나트륨 함량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기계염은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죽염, 나트륨 함량이 가장 낮은 소금은 천일염입니다. 발효된 나트륨은 나트륨 함량이 가장 낮은 천일염보다도 나트륨 함량이 낮습니다. 최근의 영양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발효된 간장, 된장, 고추장으로 간을 맞추면 소금으로 간을 할 때보다 염분의 농도가 낮으며 나트륨의 함량을 최대 69%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발효식품 음식 자체가 나트륨의 배설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생소하겠지만 식초는 기본적으로 종말 발효 산물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발효의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 생성된 종말 발효 산물이 아니면 식초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종말 발효란 발효가 서서히 계속 진행되어 단계를 넘어서 마지막 단계까지 발효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발효가 잘 되었는지 맛보고는 초가 되어버렸다는 말을 흔히 씁니다. 발효가 도를 넘어서 마지막까지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술이 발효되어 오래되면 초가 되어버립니다. 홍시가 오래되면 초가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발효가 오래되면 식초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식초는 귀한 식품으로 썼지만 귀한 약으로도 여겼습니다. 실제로 오래된 식초는 지금도 귀한 약으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종말 발효가 된 식초만 진정한 식초로 봅니다. 효과는 당연히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런 식초를 다른 식초와 구분하기 위하여 전통 식초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발효한 식초만 있었으나 현대에는 이 식초 외에도 계량식초, 숙성 발효식초, 합성식초 등으로 만드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들 식초가 나오면서 종말 발효로 된 전통 식초는 희귀해졌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식초 중 가장 나쁜 식초는 석유에서 뽑은 빙초산을 물로 희석하여 감미료를 첨가해서 만든 합성식초입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식초이지만 가격 때문에 아직도 일부 업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식을 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속성 발효식초는 알코올이나 포도당을 추상균을 이용하여 단시간에 대량으로 발효한 식초를 말합니다. 흔히 양조식초라고 합니다. 가격이 저렴하므로 많은 곳에서 사용합니다. 신맛만 강하게 나서 위를 자극하고 장내 세균 생태계를 깨트리므로 건강에 해롭습니다. 종말 발효까지 제대로 된 전통 식초는 발효식품 중에서 화학 물질에 대해서 해독하고 중화하는 작용이 가장 탁월합니다. 또한 이 전통 식초를 물에 희석했을 때 생수가 전신 구석구석 세포까지 잘 작용하도록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플라스틱 병에 담겨 판매되는 생수의 플라스틱 독성을 해독 중화하고 생수가 전신에 잘 작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통 식초로 초생수를 만듭니다. 현재 종말 발효까지 제대로 발효가 진행된 엄격한 의미의 전통 식초는 감식초가 유일하므로 감식초를 씁니다. 간혹 전통 방식과 유사하게 종말 발효까지 발효된 식초가 현재 시중에 있긴 하지만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발효 재료에 전통적으로 쓰는 재료가 아닌 엉뚱한 재료를 첨가하거나 과일을 끓여서 자연 발효하기 때문입니다. 감식초의 경우 곶감을 만들면서 나오는 감 껍질로 발효한 것이 시중에 다량 유통되고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껍질만으로는 발효가 잘 안되므로 설탕이나 종균을 넣어서 발효를 합니다. 이렇게 만든 감식초는
전통 식초가 아니고 추생수의 효과도 나지 않습니다. 또한 주의해야 될 것은 상품으로 출하되기 전에 멸균해서는 안 되고 필터로 거르지 말아야 합니다. 필터로 거르면 유익한 영양물질 상당수가 걸러지고 발효균도 일부 걸러집니다. 당연히 발효균의 먹이도 일부 걸러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것은 온기에서 최소한 1년 이상 발효해야 합니다. 온기에서 3년 정도 발효된 것이면 더욱 좋습니다. 오래된 식초가 좋다는 것은 오래 보관한 것이 아닌 발효를 전통 방식으로 오랫동안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파 발효 엑기스의 효능. 양파 발효 엑기스란 생양파를 설탕과 1대1의 비율로 섞어서 온기에 6개월 이상 상온 발효를 하여 엑기스를 뜬 것입니다. 발효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양파에 있는 체질과 관련 있는 에너지를 비롯한 모든 나쁜 것이 없어지고 효과는 1년이 지난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양파 발효 엑기스의 효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혈압을 조절한다. 고혈압인 사람은 이 엑기스를 복용하면 혈압이 조절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인 사람도 이 엑기스를 복용하면 혈압이 훨씬 안정됩니다. 양파 발효 엑기스 한 큰술을 생수 한 잔에 타서 매일 1회에서 2회씩 공복에 복용합니다. 2. 혈관을 청소하는 작용을 합니다. 양파 발효 엑기스는 혈관을 청소하여 피를 맑게 하는 작용이 탁월합니다. 먹는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제대로 된 플레인 요구르트에 한 큰술씩 타서 먹어도 됩니다. 탕이나 찌개, 조림 등을 할 때 소량을 넣으면 에너지를 증폭시켜 맛을 좋게 합니다. 조리할 때 끓은 후에 마지막 단계에서 1에서 2큰술을 넣습니다. 어떤 요리든 마지막 단계에서 맛이 미흡하거나 맛이 나지 않을 때 양파 엑기스를 넣으면 맛의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청국장과 낫또의 섭취 방법. 청국장과 낫또를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섭취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낫또는 생으로 먹어야 제대로 효과가 나고 2단계로 발효된 청국장은 반드시 찌개로 끓여 먹어야 제대로 효과가 납니다. 청국장은 생으로 먹으면 제대로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낫또보다 효과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낫또를 청국장처럼 찌개로 끓여 먹으면 효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발효식품 중에서 물과 잘 어울리는 식품은 탕과 찌개로 조리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고 물과 어울리지 않는 발효식품은 탕과 찌개로 조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익히지도 말고 반드시 생으로 먹어야 합니다. 낫또가 익숙지 않아서 잘 먹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낫또를 맛있게 먹는 방법은 푹 삭은 김치를 총총 썰어서 낫또와 1대1의 비율로 섞어서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섞은 것을 밥에 비벼서 먹어도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잘 발효된 요구르트에 낫또와 조청을 적당히 섞어서 먹는 것입니다. 원래 생과일과 생야채는 자연 그대로의 생명력이 살아있고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풍부하여 반드시 생으로 먹어야 하는 식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과일과 생야채를 생으로 먹으면 과거보다 의미가 적거나 득보다는 실이 많아졌습니다. 현대시대에는 공해와 환경오염, 지력의 약화로 과일과 야채에는 유기농으로 재배했더라도 비타민이나 미네랄, 효소 등의 영양소가 과거보다 현저하게 적게 들어있고 생명력과 관련 있는 에너지도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양의 오염과 농약과 화학비료로 인해 과일과 야채 자체에 화학물질의 오염이 심해져 있습니다. 요즘 과일의 또 다른 문제는 계량의 계량을 거듭하여 당도만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영양소는 현격히 줄어들고 당도만 높아진 과일은
이제는 비만을 유발하고 혈당 수치를 높이며 탄수화물 중독을 유발하는 음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과일의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과일을 먹더라도 적게 먹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체질에 따라 음식을 가려 먹는 체질식을 철저히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체질에 맞는 이런 과일을 매일 많이 먹는 사람은 체질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탄수화물 중독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질에 맞으면 유익한 음식이다 싶어서 열심히 과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체질에 맞더라도 문제를 일으키는 쌀밥과 밀가루 음식의 경우와 유사한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과거의 과일은 탄수화물 중독을 유발하지 않았습니다. 과일과 야채를 생명력이 살아있는 채로 생으로 섭취해서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과일과 야채 중에서 현대에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것만 골라서 먹되 소화 흡수가 잘 되고 과일과 야채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이 체내로 흡수되지 않도록 최대한 중화하고 생명력을 강화시켜 먹어야 합니다. 라리마 과일요법이란 생과일을 먹을 때 제대로 발효된 과일 발효 액기스나 발효식품인 토종꿀을 이용하여 소화 흡수가 더 잘 되게 하고 과거의 영양소와 에너지가 풍부했던 과일처럼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면서 질병 치료에도 도움이 되도록 생과일을 먹는 방법을 말합니다. 라리마 과일요법에서 과일을 먹는 방법은 생과일을 부드럽게 간 것 1컵, 그리고 제대로 발효된 과일 발효 액기스를 1큰술 타서 골고루 섞어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과일에 있는 화학물질이 이들 발효식품에 의해서 중화가 됩니다. 그리고 생명력과 관련 있는 에너지가 강화되어 생과일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과일은 즙을 짜서 먹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부드럽게 갈아서 찌꺼기채로 먹어야 합니다. 즙만 먹으면 식이섬유가 없으므로 과일의 당분이 급속도로 흡수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 중에 당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서 포도당을 다 처리하지 못하여 당화 독소가 생성됩니다. 그러므로 과일은 반드시 갈아서 찌꺼기채 먹어야 합니다. 과일 간 것을 복용 후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면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면 양을 줄여야 합니다. 양을 줄였는데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적게 먹어서 편하면 반드시 적게 먹어야 합니다. 과일은 씻을 때 먼저 흐르는 물에 뽀드득 씻어서 감식초 1큰술을 탄 물에 5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먹으면 좋습니다. 껍질째 먹는 과일은 껍질째 갈아서 먹습니다. 과일 간 것은 반드시 즉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즉시 먹지 못하면 과일 간 것은 적어도 12시간 이내에 먹도록 해야 합니다. 과일을 한 종류만 갈아서 먹어도 되고 여러 종류를 섞어서 먹을 때는 3종류를 섞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과일과 야채를 섞어서 먹지 않습니다. 과일의 소화 효소와 야채 소화 효소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섞어서 복용하면 위장장애를 일으킵니다. 조금이라도 위장장애가 생기면 효과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장내 해로운 균에 먹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은 양을 먹었는데도 속이 불편하면 몸 상태가 생과일 간 것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많이 나빠지고 간 효소가 부족해진 것이므로 중단하고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앞부분만 발췌해서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두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